그녀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할 때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굴욕을 참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는 곳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은은 항상 근면, 인내, 그리고 수년간의 희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독립성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20대의 대부분을 의학 서적에 파묻혀 지치고 힘든 교대 근무를 하며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존경받는 흉부외과 의사로서 그녀는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다만, 사랑은 제외하고요. 하준이 오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준은 예상치 못한 폭풍처럼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지은이 병원 이사회를 통해 초대 손님으로 초대된 갈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가 그저 부유한 사교계 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대화가 그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그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말솜씨가 좋았고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구애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거의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호화로운 데이트, 주말 여행, 한밤중에 속삭이는 약속. 하준은 그녀가 전에 어떤 남자도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특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지만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위해 일했지만 그는 자신의 특권을 누리며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청혼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1년 넘게 사귀었는데 그가 그녀를 주말 동안 헬싱키 에스프레소 바의 개인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녁은 완벽했습니다. 별빛 아래서 저녁을 먹고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준은 한쪽 무릎을 꿇고 달빛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와 결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준은 남부의 강력한 가문의 아들로 여러 세대에 걸친 면화 농장과 사업 수완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바클레이 가문은 오래된 돈 많은 가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는 가문이었고 누가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는지 결정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그녀가 그들이 아들에게 상상했던 종류의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브루클린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근면한 부모의 딸로 그녀에게 회복력과 야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엘리트 계층에서 자라지 않았고 하준과 그의 친구들처럼 아이비 리그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이 그의 가문처럼 남부 귀족의 깊이 뿌리를 둔 가문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그녀에게 상관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였습니다. 바클리 가문만큼 부유한 가문에게는 충격적일 정도로 소규모였습니다. 호화로운 무도장도 없었고 상류사회의 이름으로 가득 찬 방대한 게스트 목록도 없었습니다. 대신 결혼식은 서울의 한 저택에서 조용하고 절제된 행사였으며 가까운 친구들과 직계 가족만 참석했습니다.
지은은 아마도 순진하게도 이것이 타협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준이 두 사람의 상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서야 그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클리 가문은 결혼을 전혀 축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호화로운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예에 바르지만 차갑습니다. 그의 어머니, 서연 바클리는 그녀에게 필요한 예의를 넘어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상온 바클리는 그녀의 손을 딱딱하게 흔들며 중얼거리는 축하의 말 이상을 건네지 않았다. 손님들은 더욱 미묘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았다. 곁눈질, 샴페인 잔을 들어올린 뒤에 속삭임. 그녀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서약을 나누며 제단에 서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 진실의 무게가 가슴 깊숙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의식이 끝나고 하준의 가문 영지로 돌아와 리셉션을 열었을 때 그녀는 정원 테라스 근처에서 두 여자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아름다워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는데 그녀의 어조는 감탄이 아닌 무언가로 뚝뚝 떨어졌다. 그래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어요.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예상치 못한 일, 지은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수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하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찾아와 팔로 그녀를 감싸 안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약속을 속삭였다. 그냥 이런 거야. 그가 말했다. 시간을 줘. 그렇게 했다. 그녀는 상황이 바뀔 거라고 스스로 확신했다. 피부색과 배경을 넘어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녀를 받아들일 거라고. 하지만 바클리 가문은 변하지 않았다. 결혼식 이틀 후, 하준은 그녀를 가문의 본거지로 데려갔다. 거의 2세기 동안 서 있던 거대한 남부 저택이었다. 그녀가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 그 집은 우아하지만 억압적이었고, 그 웅장함은 역사로 가득했다. 벽에는 조상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모두 흰색이었고, 마치 그녀가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듯 모두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하준과 결혼했지만 그의 가족과도 결혼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서연은 가장 미묘한 방식으로 그것을 분명히 했다. 집안일에서 지은의 의견을 무시하는 방식, 그녀를 가족 대화에서 미묘하게 배제하는 방식, 가족 사업을 계획하고 지은을 전혀 제외하는 방식. 반면 상우는 그렇게 미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멸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녀가 아들의 아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불편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그녀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하준은 그의 모든 안심시키는 말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한숨을 쉬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그들을 무시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돌아올 거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고립은 더욱 깊어졌다. 영지는 그녀의 감옥이 되었고 벽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온 뛰어난 외과의사 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하준의 아내일 뿐이었다. 실질적인 지위도, 실질적인 목소리도 없는 직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만으로는 그녀를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은은 항상 결혼을 파트너십, 두 사람이 서로를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며 나란히 삶을 쌓아가는 결합으로 상상했다.
하지만 바어클리 저택의 벽 안에서 그녀의 결혼은 그녀가 조용하고 장식적인 인물의 역할을 하는 신중하게 조율된 공연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녀는 미묘한 무시와 그녀의 존재에 대한 무심한 무시를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것은 항상 조정이 필요하고 아마도 그녀가 사물을 과도하게 분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환영받지 못했다. 김 저택은 넓고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오랜 돈벌이 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저택이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웅장하고 참나무가 늘어선 차도가 우뚝 솟은 흰색 기둥과 거대한 이중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집 안은 남부 귀족의 박물관이었습니다. 마호가니 계단, 크리스탈이 떨어지는 샹들리에, 복도에 늘어선 오래전에 죽은 바클레이의 손으로 그린 초상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여기에서 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하준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거의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서연 바클리는 저녁 메뉴부터 그들이 주최한 끝없는 사교 모임의 초대자 명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율하며 집안을 철권으로 통제했습니다. 리아는 단지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필요할 때 등장하고 나머지 시간은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연에게서 신호를 받아 지은을 똑같은 냉정한 예의로 대했습니다. 말을 걸면 대답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의 여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들어온 외부인이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마다 대화는 잠깐 멈췄다가 그녀가 없는 것처럼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가 아침 식사를 하러 앉았을 때 그녀는 종종 침묵에 부딪혔다. 신문이 바스락거리고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예의 바른 대화가 있어야 할 자리를 채웠다. 하준은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그는 눈치채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한 번은 그의 부모님이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족의 유산과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불편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냥 구식일 뿐이야. 하준은 무시하듯 말하며 침대에 누워 마치 그녀의 걱정이 사소한 불편함에 불과한 것처럼 말했다. 결국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질 거야. 하지만 그들은 결코 호감을 가지지 않았다. 대신 서연은 그녀의 존재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지은이가 입은 우아한 드레스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특정 이벤트에 더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신중하게 표현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 그녀가 먹는 음식, 그녀가 온 배경에 대한 날카로운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묘함을 신경 쓰지 않는 상훈바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필요하면 우리 중 한 명에게만 말해.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 번 말했다. 여기는 당신이 익숙한 것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하준은 무관심했다. 지은은 자신에게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가족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결혼했다고. 하지만 사랑은 충성심과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준은 조용한 순간 침실의 사생활 속에서 사업 회의에 나가기 전 아침에 그녀에게 키스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 그들의 거절에 직면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정원이었다.
그녀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그녀가 원치 않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을 견뎌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정원은 부지 뒤로 뻗어 있었고, 꽃이 만발한 목련과 꼼꼼하게 관리된 울타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돌길을 따라 걸으며 꽃 향기를 들이마시며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여전히 이전에도 삶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녀의 고립의 무게를 덜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감정의 쇄도를 느꼈습니다. 기쁨, 두려움, 불확실성. 이 아이가 그녀와 하준을 더 가깝게 만들어 줄까요? 그의 가족이 마침내 그녀를 받아들일까요? 그녀는 아기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서영과 애 상훈이 마침내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볼 것이라고.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 소식은 그녀의 결혼을 맞이했을 때와 같은 냉정한 예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연이 말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축하해야 할 것 같아요. 상훈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신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하준은 흥분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팔에 안고 키스하고 그들이 가질 미래에 대해 속삭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사랑은 진짜였지만 그녀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때 서연은 재빨리 통제권을 주장했다. 물론 우리는 아기가 제대로 자라도록 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지은은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내 아이를 키울 거야. 서연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원치 않는 손님이 아니라 뒷전으로 밀려난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기를 바클레이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든 그들의 전통에 따라 형성되고 형성될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임신은 힘들었고 바클레이의 지붕 아래에서 사는 스트레스로 인해 더 악화되었다. 하준은 계속 자주 여행을 다녔고 부모님과 홀로 남겨두었고 부모님은 그녀를 마치 상속인을 태운 그릇처럼 대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외과의였고 자신의 직업과 야망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제 그녀는 하준의 아내일 뿐이었다. 민지가 태어났을 때 지은은 잠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병실을 둘러보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상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준은 행복했지만 공기를 가득 채운 긴장감을 모르는 듯했다. 그리고 출산으로 지친 지은은 가슴에 가라앉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싸웠다. 모성은 즐거운 경험이어야 했고 여성을 가족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변화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바클레이 저택에 가두는 마지막 사슬이었습니다. 민지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지은은 딸을 키우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미묘한 개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에게 아기를 제대로 안는 방법, 얼마나 자주 수유해야 하는지, 발달에 가장 좋은 일상이 무엇인지 조언했습니다. 처음에 지은은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출산 후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신생아와의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서연의 안내는 지시로 바뀌었습니다. 휴식을 취해야 할 서연은 어느 날 저녁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민지를 지은의 품에서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밤에는 내 방에 두고 갈게. 지은은 항의하고 싶었지만 하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녀는 그저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는 지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잠이 필요해. 지은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민지가 3달이 되었을 때 서연은 다른 무엇보다도 손녀를 바클레이로 본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시했다. 민지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자장가를 불러줄지, 심지어 어떤 방문객이 그녀를 볼 수 있는지까지. 지은이 자신의 우려를 표현하려고 하자 서연은 인내심 있고 거만한 미소로 일축했다. 그녀는 이 가족의 일원이야.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바클레이로서 자랄 거야. 지은은 자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의 유산을 대신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하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되어서 기뻐할 뿐이에요. 그가 말했다. 지은이 그에게 맞섰을 때 그녀는 당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나?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서연이 민지를 자기 딸이라고 부르고 육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은의 말을 가로채고 그녀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 다음 더 큰 일들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보육원에 들어가 보니 민지의 침대가 옮겨져 있었다. 장식이 바뀌었다. 지은이가 선택한 부드러운 중립적인 색상 대신 벽은 이제 저택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파스텔 핑크와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지은이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지의 담요를 조정하던 서연이 훈련된 순진함으로 돌아섰다. 아, 방에 바클리의 매력이 조금 필요해서 지은이 이를 악물었다. 여기는 내 딸의 방이야. 그리고 그녀는 제 손녀예요.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그녀에게 최선을 바라죠. 지은은 발꿈치를 돌려 후회할 말을 하기 전에 떠났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서연이 아니었다. 하준이었다. 지은이 그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는 말했다. 민지는 괜찮아요. 당신이 과잉 반응하고 있어요. 그녀는 과잉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서연이 영지 직원 중 한 명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다. 민지 양은 자라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지켜야 할 유산이 있어요. 민지 양, 지은의 딸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저 또 다른 바클리일 뿐이에요. 마치 지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동안 그녀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집에는 지지자도, 동맹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력, 그녀의 독립, 그녀가 스스로를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하준과 결혼하면 새로운 삶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지고 있던 삶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녀의 딸이 똑같은 화려한 우리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하게 답이 왔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제3법에 대한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빼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특정 부분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속법, 양육권법. 바어클리즈는 항상 계약과 신탁을 사용하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허점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녀가 그들과 싸우고 싶다면 그녀는 현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야만 했다. 지은은 항상 중요한 것을 위해 싸웠다. 그녀는 의대, 레지던트,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도전을 헤쳐나갔다. 그녀는 민지를 위해서도 싸울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인내심을 가져야 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될 것이다. 지은은 몇 주 동안 매년 열리는 바어클리 비즈니스 만찬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남부의 가장 부유한 계층의 강력한 인물들이 모인 자리였다. 정치인, 사업가, 지주는 모두 공통된 지위와 지은이 깨닫게 된 것처럼 누가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으로 단결했다. 준비가 시작된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 알았습니다. 하준 옆에 서 있는 것,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 서연은 그날 저녁의 중요성에 대해 특히 고집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의 여러 세대에 걸친 전통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말했습니다. 바클리 가문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지은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유산에 흠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서연이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미지를 깨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부지는 이 행사를 위해 변형되었습니다. 이미 웅장했던 식당은 촛불이 켜진 샹들리에, 크리스탈 유리잔, 왕실 연회에서 나온 것 같은 테이블 배치로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완벽한 동기화로 움직이며 저녁을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했습니다. 내 안은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질식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부와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바클레이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외모에 관한 것이었다. 하준이 마침내 그날 저녁 침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맞춤형 검은색 정장을 입고 커프스 단추를 조정하기 전에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준비됐어? 그는 태연하게 물었다. 지은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골랐던 그녀의 드레스는 우아한 짙은 파란색이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되었고 눈에 띄기보다는 어울리도록 만들어졌다. 그녀는 오래전에 너무 과감한 옷은 비난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배웠다. 심지어 그녀의 보석도 그녀를 위해 골랐다. 서연이 선물한 진주 한 쌍은 그녀가 어떤 여성이 되어야 하는지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다. 준비됐어.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말했다.
저녁이 시작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는데 모두 이전보다 더 위엄이 넘쳤다. 남자들은 세련되게 맞춤 양복을 입고 여자들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웃음과 대화가 신중하게 연습한 교향곡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지은은 하준 옆에 서서 소개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하준,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만나서 반가워, 자기야. 그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진실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저녁은 정확하게 제공되었고 각 코스는 마치 마법처럼 나타났다. 고급 와인이 자유롭게 흘러나왔고 대화가 테이블 주변을 맴돌았다. 사업, 정치적 동맹, 그리고 물론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이었다. 내아는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가 항상 그렇듯이 전통으로 바뀌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말씀드립니다. 손님 중 한 명, 그녀가 기억하기로는 상원의원이었다. 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존합니다. 가족의 유산, 모든 것의 기초, 서연은 찬성하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잠깐 지은을 바라보았다가 대화로 돌아갔다. 지은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그것은 미묘했고 너무나 능숙하게 실행되어서 지은이 준비가 덜 되었다면 실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준의 여동생 지혜는 지은에 대한 경멸을 결코 숨기지 않았던 여성으로 마치 건배하듯 붉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전통에 따라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소는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완벽하게 계산된 손목 움직임으로 잔을 앞으로 기울였다. 진한 붉은 액체가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려 지은의 가운에 튀었고 섬세한 천을 피처럼 얼룩지게 했다. 날카로운 한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 지은이가 입을 가리며 놀람을 가장했다. 내가 얼마나 서투른지 잠시 시간이 멈췄다. 지은은 따뜻한 와인이 드레스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알코올의 날카로운 향이 그녀의 코를 채웠다. 그녀는 손님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경 너머로 빙긋 웃고 있었다. 그리고 웃음이 시작되었다. 부드럽고 처음에는 정중한 웃음소리가 테이블 위로 퍼져나갔다. 하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냅킨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치 그녀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자신의 냅킨을 잡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볼을 두드렸다. 이런 일은 일어나죠. 그녀가 말했다. 가볍게 지은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만족감을 그들에게 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방 안의 모든 눈이 그녀가 냅킨을 집어들고 얼룩진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닦는 것을 따라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끝났다. 그녀는 발꿈치를 돌려 식당에서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방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문을 잠그고 문을 꼭 눌렀고 느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많은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자존심을 삼켰고 무시당하고 폄하당하고 뒷전처럼 대우받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오늘 밤 그들은 세상 앞에서 그녀를 모욕했다. 오늘 밤 하주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는 머물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면서 서랍을 열고 몇 주 전에 숨겨둔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법적 서류, 변호사와 비밀리에 대화한 후 적은 노트. 그녀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녀가 이 집을 나설 때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은은 재빠르게 움직였고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마음속으로 연습해왔고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일한 질문은 언제인가였다. 오늘 밤은 그녀에게 답을 주었다. 그녀는 옷장 뒤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몇 주 전에 비밀리에 챙겨둔 여행 가방이었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필수품이었다. 그녀와 민지를 위한 옷 몇 벌, 숨겨둔 현금, 그리고 앞으로의 싸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었다. 그녀는 시계를 흘깃 보았다. 저녁 식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저택에 희미하게 퍼져나갔고 그녀의 부재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좋다. 그녀는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민지의 옷장을 열고 딸의 소지품을 모았다. 그녀는 잠깐 주저하며 엘라노어가 바렐레이 가문 문장으로 수놓아야 한다고 고집한 부드러운 아기 담요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녀는 담요를 두고 왔다. 이 아이는 그녀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작은 가슴은 평화롭게 오르락내리락했다. 지은은 잠깐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아침이 되면 그녀의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민지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다. 그 어린 소녀는 꿈틀거렸지만 깨지는 않았다. 딸을 꼭 껴안고 지은은 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엘라노어가 문간에 서 있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 나이든 여성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엘라노어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지은에게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를 데려갈 수 없어 엘라노어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다. 애원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레아는 민지를 더욱 꽉 잡았다. 그녀는 내 딸이야. 그녀는 바를레이야. 엘라노어가 바로잡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가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은 맥박이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했다. 나를 지켜봐.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엘라노어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은 멀리 갈 수 없을 거야. 엘라노어가 말을 이었다. 하준이 당신을 찾아낼 거야. 그는 당신을 법정에 세울 거고, 그럴 때 그들이 당신이 그녀를 데려가도록 허락할 거라고 생각해. 지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를 위해 싸우겠어요. 엘라노의 입술이 미소와 비슷한 무언가로 말려 올랐다. 어떤 자원으로? 어떤 힘으로? 당신은 혼자야, 지은. 당신은 안정적인 수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의 영향력도 없는 싱글맘이야. 법원은 내 아들 같은 남자보다 당신 같은 여자를 더 선호하지 않아. 레아는 가슴에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엘라노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통제와 위협에 열광했다. 지은이 그녀에게 의심의 조각이라도 보이게 한다면 그녀는 덤벼들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턱을 들어올렸다. 그럼 내가 그걸 바꿔야겠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엘라노를 지나쳐 민지를 가슴에 안고 복도를 걸어갔다. 엘라노어는 따라가지 않았다. 지은은 그것이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그녀를 막을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이번에는 지은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왔다. 직원들은 여전히 저녁 식사로 바빴고 하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차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너무 세게 쿵쾅거려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민지를 카시트에 묻고 마지막으로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차에 타서 운전했다. 그녀가 길고 구불구불한 차도를 질주하면서 밤은 그들을 완전히 삼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지쳐가기 시작했다. 민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은은 신용카드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현금으로 체크인했다. 어둡고 작은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민지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떠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준은 그냥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민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밤 전쟁을 시작했고, 그녀는 그것을 이길 생각이었다. 지은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의 진동 소리에 깨어났다. 싸구려 호텔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얇은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황금빛이 엿보이며 새벽을 알렸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민지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이었지만, 그 어린 소녀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고 지은의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기 전에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준.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거절했다. 그녀는 그에게 할 말이 없었다. 1초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내 딸을 데리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돌아와서 이걸 고칠 수 있어. 지은이 비웃었다.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이를 고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 단계에 집중했다. 그녀는 이 일에 대비했다. 최소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지금은 진짜였다. 이제 그녀는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조각조각 모아둔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그녀는 법적 보호가 필요했다.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바클레이가 결코 민지를 그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해야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지를 깨우지 않고 침대에서 빠져나와 전날 밤 가방에 쑤셔넣었던 마닐라 폴더를 움켜쥐었다. 안에는 그녀가 몇 주 동안 모은 문서들이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재무거래 사본, 그리고 그녀가 손에 넣은 사업 보고서였다. 바클레이는 돈과 권력으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만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은은 하준의 아버지인 상훈 바클리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꽤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그녀는 조용한 어조로 대화를 엿듣고 서재에 방치된 문서를 보았다. 그녀는 기업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녀조차도 위험 신호를 알아챘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했다. 오전 중반쯤에 그녀는 몇 주 전에 비밀리에 연락했던 변호사를 기다리며 도시의 작은 로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기우였다. 강력하고 실용주의적인 변호사로 유력한 가문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다는 평판이 있다. 마침내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폴더를 열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어젯밤에 나갔어요. 그들이 날 쫓을 거예요. 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있었다. 실종된 바클리 상속녀가 충격적인 실종으로 어머니에게 납치되었다. 지은은 소제목을 읽으면서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딸의 갑작스러운 납치에 큰 충격을 받은 하준 바클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이미 이야기를 조종하고 있어요. 기우는 뒤로 기대었다.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들이 이기게 두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그에게 가져온 폴더를 건네주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여기 있어. 재정적 불일치, 해외 계좌, 비밀 거래. 불법적인 게 있다면 내가 찾아줘. 기우는 서류를 넘기며 매 페이지마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흥미롭군.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 만큼은 되지만 그들을 낙담시킬 만큼은.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럼 난 뭘 해야 하지? 기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우린 싸워. 바로 양육권 신청부터 시작해. 진짜 모습을 그려.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가정, 부재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이 맞서 싸운다면? 맞을 거야. 기우가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정하고 민지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증명하려 할 거야. 그들은 돈, 영향력,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다 쓸 거야. 지은이 입을 꽉 다물었다. 그럼 내가 준비해야지. 기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몸을 바로 세웠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야. 리아가 사무실을 나갔을 때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기우의 로펌은 이미 법적 서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하준에게 배달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놓친 전화가 더 많았다. 메시지도 더 많았다. 하지만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가장 최근의 메시지였다. 법정에서 만나자.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다. 하준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는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법정은 리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웠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공간을 중립적인 온도로 유지하는 에어컨의 꾸준한 웅웅거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것은 삭막하고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우 옆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꼭 얹었습니다. 방 건너편에 하준이 자신의 변호사 팀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신중하게 통제된 모습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 통제력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기 위해 똑바로 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클레이 영지를 떠난 순간부터, 그녀가 그들에게 저항한 순간부터, 그녀는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겨야만 했습니다. 판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과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법정은 일어나 앉았고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이 법정은 미성년 자녀 민지 바클레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양육권 완전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준의 변호사가 먼저 섰다. 그는 강자를 대리하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진 세련되고 단정한 남자였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 의뢰인인 하준 바클레이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 깊은 뿌리를 둔 확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딸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삶을 제공할 자원, 안정성,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화를 냈다. 가능한 최상의 삶, 그것은 부를 의미했다. 그들은 가문의 이름을 의미했다. 그들은 통제력을 의미했다. 변호사는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지은 양은 신뢰합니다. 지은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딸을 납치했고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법적 분리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아이를 집, 아버지,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삶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는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바클레이 가문은 존경받는 가문입니다. 그들은 깊은 도덕적 가치관, 강한 전통의식, 그리고 그들이 지켜나가는데 헌신하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 바클레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으며 그녀에게 구조, 규율, 그리고 가능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에 둘러싸여 자랄 자격이 있습니다. 지은의 손이 주먹으로 말려들었다. 그녀는 판사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미 하준의 재산을 그녀가 제시하려는 어떤 주장과 비교하고 있었다. 그러자 기우가 일어섰다. 각하,
그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기우는 파일을 집어서 펼쳤다. 현석의 가족이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구조와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말했다. 바클레이 저택에서의 삶이 제 의뢰인에게 실제로 어땠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준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기우가 말을 이었다. 지은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무시당하고 집에서 외부인으로 대우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우려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변호하기는커녕 그냥 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아는 하준을 바라보며 부인하라고 도전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기우는 파일의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현석에 관해서는 애 자신. 그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하준의 변호사에게로 돌아섰다. 말해봐. 바클리 씨가 딸과 하루 종일 보낸 적이 언제였지? 밥을 주었나? 목욕을 시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었나? 하준의 턱이 굳어졌다. 기우는 계속 말했다. 그는 오랜 시간 일해. 출장을 자주 다녀.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민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 책임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있었어. 지금 그들이 부적격자로 몰고 가는 바로 그 어머니 말이야. 하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의 제기. 그건 추측일 뿐이야. 기우는 이메일 더미를 들어 올렸다. 이건 바클리 씨의 비서가 보낸 통신 기록이야. 지난 1년 동안 그가 출장을 얼마나 자주 갔는지 보여주는 거야. 몇 달씩이나 말이야. 그런데도 그는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부모라고 주장하고 있어. 판사는 하준의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반박할 말이 있어. 하준의 변호사가 망설였다. 제 의뢰인의 업무는 힘들지만 기우는 그가 말을 마치게 두지 않았다.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그러자 기우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 저는 바클리 가문 사업의 불일치 사항을 보여주는 재무 기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 기록은 해외 계좌, 의심스러운 거래, 잠재적인 세무 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클리 씨가 이 법원에 누가 더 안정적인 부모인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준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돌아서서 격노하며 속삭였다. 하준은 지은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건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가 말했다.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동안 임시 양육권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지은에게 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시작이었다. 법정이 휴회되자 하준이 그녀를 지나쳐 놨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달려갔다. 이겼다고 생각해. 지은은 눈을 돌리지 않았다. 아직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 지은은 작은 아파트에 앉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을 자야 할 때조차 긴장을 풀지 못했다. 법적 싸움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지치게 했다. 임시 양육권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부여되었지만 그녀는 하준과 그의 가족이 이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가슴은 평화로운 숨을 쉴 때마다 오르락내리락했다. 그 광경만으로도 지은의 결심을 강화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딸을 데려가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싸웠다. 최종 양육권 심리는 다음날 아침으로 정해졌다.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기훈은 하준의 잦은 결석, 바클리 제국의 재정적 부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지의 주요 보호자로서의 지은의 역할 등 강력한 사건을 제시했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권력과 영향력이 정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쉬어야 했다. 내일은 싸울 것이다. 지은이 다음날 아침 네이비 블루 블레이저와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도착했을 때 법정은 꽉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법정에 그녀가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옷을 입고 싶었다. 그녀는 의사였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일궈낸 여성이었다. 하준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턱에 긴장감이 느껴졌고 그의 자세에서 간신히 감춰진 좌절감이 느껴졌다. 엘라노르와 상훈이 그의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존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판사가 들어오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인 민지의 최종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왔습니다. 판사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출된 모든 증거, 증언, 관련 재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양측의 마지막 진술을 허용하겠습니다. 하준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며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어머니는 유능한 보호자임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아이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석의 자원 덕분에 그는 민지에게 소수만이 제공할 수 있는 미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에게는 항상 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자 기우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는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어느 부모가 더 부유한지 결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는 지은을 가리켰다. 제 의뢰인은 태어난 이후로 민지의 유일한 정서적, 신체적 보호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먹이를 주고, 목욕을 시키고, 열이 나고 악몽에 시달릴 때도 그녀와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재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직함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 어머니입니다. 하준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기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게다가 바클레이 부부는 지은이 민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거듭 보여줬어요. 그들은 그녀를 집에서 외부인으로 대했고 그녀의 권위를 훼손했으며 딸의 삶에서 그녀의 존재를 최소화했어요. 우리가 그녀를 항상 그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에게서 떼어놓는다면 우리는 이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기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법원은 또한 바클레이 재산 내의 재정적 부정 행위 혐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준의 변호사는 즉시 반대했다.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세요. 준욱, 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한 재정적 불일치는 양육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민지가 자라는 환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클레이스의 제국이 사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들의 부가 윤리적 사업 관행의 희생으로 얻어진다면 민지는 어떤 가치에 노출될까요? 판사는 의자에 기대앉아 손가락을 벤치에 두드렸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제 그만 들었어요. 지은은 숨을 참았다. 법원은 아이의 어머니, 지은 박사의 단독 양육권 하에 있는 것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하고 현석에게 감독 면회권을 확대합니다. 그 말이 그녀의 귀에 울렸고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자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이겼다. 하준은 벌떡 일어섰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는 내 딸을 데려갔고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보상을 주고 있잖아. 판사가 그를 노려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앉으세요. 현석, 하준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몸은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이미 피해는 났다. 그는 졌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지쳐 있었지만 가슴은 승리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돌아서서 머리를 높이 들고 법정에서 나갔고 바클레이 부부는 뒤에 남겨두었다.